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마로라고에 방문한 사람이 캐나다 트레도 총리였어요. 근데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분위기 보시면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었을 때 패키지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둘이 되게 분위기 화기애애했는데 24% 관세 맞았지 않습니까? 너무 카드를 미리 패를 빼는 게 맞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90일 안에 14개 한다. 지금의 미국이 갖고 있는 이 불균형,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 샘플로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 미국하고 중국의 싸움이 가장 크잖아요. 관세 245%. 네. 그럼 이 치킨 게임의 결론은 과거에도 한번 뭐 아까 위안화 절상, 그다음에 트럼프 일기 때는 농산물 수입 뭐 이런 걸로 조정을 했는데 어떤 결론이 예측이 되십니까? 많은 분들이 공멸의 시나리오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중국도 카드가 있어가지고 쉽게 안 물러날 거다라고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근데 뭐 또 미국이 훨씬 유리한데 중국이 어떻게 그런 분도 있고 중국도 잘 버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단 저도 중국도 버틸려면 버틸 수 있다는 게 이게 공성전이잖아요. 그렇죠. 공성전이라는 거는 공격하는 사람하고 수비하는 사람이 있는데 수비는 공격보다 숫자가 적어도 성이 공격이 한 3배 필요하다고 예, 뭐 보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뭐 그게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수세에 몰리더라도 참고로 지난 10년 동안 중국 경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그 10년 동안 굉장히 풍요로웠잖아요. 예, 그러면 이제 이런 거죠. 최근에 보면 트럼프가 뭐라고 하냐면 미국 시장이 막 흔들리니까 견뎌라. 그들이 더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풍요로웠던 데서 빈곤을 견뎌야 되는 거고 굉장히 좀 어려웠었던 걸 좀 연장하는 거잖아요. 뭐 물론 유불리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중국 같은 경우는 어려움을 연장하는 거면 이 어려움에 어느 정도는 익숙함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이 단기적으로 버틸 수 있는 룸은 있겠구나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렇게 해서 정말 파국이 찾아올 거다 뭐 이렇게까지는 저는 생각하진 않는 건 이제 두 가지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이렇게 가다가 중국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미국 국채를 다 던져서 그렇죠. 예, 그럼 미국이 국채 금리가 폭등을 하고 미국 경제가 주저앉는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는 게요. 중국이 미국에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 너무 많은 돈을 빌려줬다는 얘기는 뭐냐면 공멸의 시나리오가 되는 거죠. 내가 던졌을 때는 공멸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중국이 택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조금 불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위안화를 절하하는 방식이 있어요. 관세를 때린 만큼 위안화를 절하하면 이러면은 위안화 절하가 되게 폭력적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약간 유럽이 하려는 것처럼. 예,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신흥국들 특히 중국이랑 교역 경쟁을 하는 국가들한테는 되게 힘든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는 안 가기를 바라는데 다만 최근에는 위안화가 조금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서 저도 그거는 좀 눈여겨봐야 된다고 봐요. 근데 다만 이게 G2가 같이 막 너무 으르렁거리다가 파국으로 가게 되면은 자기들도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여태까지 저도 글로벌 국제공조가 나왔을 때 역사를 보면 서로 사이가 좋아서 공조를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악수를 하냐면 공조를 할 때 이렇게 악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둘 다 공멸 앞에서 이제 공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2019년도, 20년도에도 미중 무역 합의가 처음부터 잘 나온 게 아니고요. 19년도 8월 달에는 중국을 갖다가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관세 올리면서 같이 압박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반대로 엄청 세게 나오고 하다가 시장도 흔들리고 미국 경제도 쉽지 않을 것 같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서로 협상을 하는 거죠. 확실한 거 하나는요. 이게 미국하고 중국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냐가 아니라 둘 다 진다라는 게 미국 경제가 설령 이긴다고 할지라도 그 상흔이 굉장히 크게 남지 않을까요? 그러면 중간에 공멸 앞에서 중간에 이제 합의점을 찾는 게 아마 그런 결론 쪽으로 결국에는 또 수렴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중에는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패권 100년 지속하는 나라 없다. 네네. 이제 패권이 중국으로 넘어가는 단계 아니냐. 거기서 네네. 트럼프가 그걸 지연하고 있다. 뭐 이런 이 중국의 경제 패권은 앞으로 더 그럼 미국보다 우위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왜 그러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파운드화가 달러화로 넘어가게 될 때 그때 당시도 보면은 결국에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이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빚더미 위에 앉게 돼요. 빚더미 위에 앉게 되니까 다른 국가한테 패권 국가로서의 어떤 관용이나 이런 걸 보인 게 아니라 독일한테
엄청난 배상금을 왜냐면 나도 힘드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런 것들도 요구하고 파운드화도 되게 힘들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국가가 굉장히 크게 힘을 쌓은 거죠. 근데 처음에는 미국도 자기들이 세계의 중심으로 나가려는 생각을 별로 안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2차 대전을 전후해가지고 이제 딱 앞으로 나서게 되고 전 세계 금을 갖다 끌어모으면서 달러가 패권 통화가 되거든요. 파운드화가 무너지면서.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영국을 월등하게 뛰어넘는 미국이 이미 1920년대부터 준비가 돼 있었다는 거죠. 그게 더 쌓여 올렸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큰 대안이 만들어져 가지고 기존에 쪼그라드는 영국을 큰 대안이 갈아끼게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대안이 되려면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 중국이 대안이 된다라면은 미국이라는 국가의 힘이 빠지면서 미국을 대안으로서 이제 중국이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그 논리가 성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요. 중국 통화가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기축 통화화가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왜 문제가 있냐면 이 기축 통화가 갖고 있는 딜레마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트리피네 딜레마라는 건데 모두가 신뢰하는 통화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모두가 신뢰하는 통화가 되려면 그 나라는 무역 흑자를 내고 있어야겠죠. 적자 나는 국가면은 사람들이 안 좋아할 거지 않습니까? 신뢰가 떨어지니까요. 근데 이제 그러면 무역 흑자를 내려면 다른 나라로부터 자금을 끌어당겨야지 퍼주는 게 안 돼요. 그러면 위안화가 중국으로 모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네. 무역 흑자를 내려면. 네. 근데 아무도 안 쓰는 이게 해외 공급이 안 돼 있는 통화를 어떻게 기축 통화로 쓰겠습니까? 그러면 해외로 그 달러 위안화가 나가려면 중국이 무역 적자를 겪어야 봐야 돼요. 되는 거죠. 그러면 신뢰를 얻으려면 흑자여야 되고 모두가 쓰려면 적자여야 되잖아요. 그럼 흑자이자 적자여야 되지 않습니까? 이걸 뭘로 이게 트리피네 딜레마거든요. 미국 달러가 갖고 그렇죠. 있는 거네요. 달러. 이제 달러는 그게 지금 가능한 이유가 모두가 믿고 있잖아요. 적자여도 기축 통화는 적자여도 괜찮아.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미국은 달러를 찍어도 괜찮아라는 생각을 되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 않나요? 그걸 우리가 마인드가 생긴다는 건요. 믿음이라는 거는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 비트코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아 그거는 이상해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막 갈리잖아요. 근데 달러가 뭐 너무 불안해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뭐 최근에 이제 물론 그런 이제 좀 얘기들이 나오는 것들도 있겠지만은 달러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원화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유로화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비트코인을 바라보는 시각하고 좀 이 신뢰의 정도가 다들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럼 그 신뢰는 뭐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뭐 예를 들어 저 같은 사람이 갑자기 유튜브에 나와서 이거 좋아요 이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쓰는 과정에서 형성되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축통화라는 건 누가 찍어주는 게 아니고 달러가 기축통화 이게 아니라 역사 속에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렇죠. 해외여행 가고 달러 돼요 그러면 그렇죠. 받아줄 때 예.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달러에 이제 가랑비에 옷 젖듯이 다 젖어 들어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두가 달러를 쓰는 게 어색하지가 않은 거죠. 그러려면은 중국이 거대한 내수가 만들어져 가지고 해외로 위안화를 퍼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으로서는 아직은 좀 먼 얘기가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90일간의 관세 유예 기간 동안 협상을 14개 나라하고 한다는데 다들 앞서 나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뒤짐지고 이렇게 우리나라가 좀 빨리 나가는 편인 것 같아 보이는데 전화도 받고 어떻게 보세요? 어디쯤에 서 있는 게 제일 유리할까요? 제가 교육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제 뭐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제 그 생각을 갖게 된 게 뭐냐면은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마로라고에 방문한 사람이 캐나다 트레도 총리였어요. 근데 지금 캐나다하고 미국하고 분위기 보시면 느낌이 오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시바 총리가 미국을 방문했었을 때 패키지 되게 많이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둘이 되게 분위기 화기애애했는데 24% 관세 맞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내부에서 이제 그런 비판도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때 조금 주고 지금 그거 이만큼 줬으면 어차피 지금 이게 관세 때린 논리가 보면은요. 그런 걸 감안한 게 아니라 엑셀에 두고서 이렇게 그렇죠. 그냥 나눠버린 거 같잖아요. 무역 흑자 규모 가지고 딱 나눈 거니까. 그러니까 그럴 거면은 이제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카드를 미리 패를 빼는 게 맞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90일 안에 14개 한다 이런 얘기 중에 그 베센트 재무장관이 얘기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디테일한 협상까지 다 끝나진 않더라도 선언적인 원칙적인 합의 정도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프린시펄링이라고 표현을 쓰는데 이게 어떤 방향성 원칙 정도는 우리가 정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성공이다. 그러니까 스몰 석세스를 만들고 싶은 거죠. 그래야 이제 보도가 나갈 거잖아요. 예. 우리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벌써 이 국가들하고 이렇게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 안심하셔라. 예. 그리고 이제
그 내용 안에는 14개국한테 얘기하는 것 중에는 중국하고 교역을 하면은 이 얘기가 또 옵션으로 넣겠다는 보도가 나와 있는데 저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을 포위하려는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지금 약간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중국이 너무 세게 나오는 데다가 미국 신뢰에 대한 문제가 생기니까 방향을 선회해서 빠르게 협상을 좀 하자는 건데 그럼 미국 내에서도 이게 뭐가 나올지 아직 확정이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본 쪽 지금 협상하는 거 보면은 그냥 처음에 그냥 가벼운 첫 번째 미팅 정도 생각했는데 막 트럼프가 직접 참석한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일본도 되게 당혹스러워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약간 분위기 보고 좀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서두르는 거나 너무 이렇게 또 뒷짐지고 있는 것보다도 안에서 이렇게 좀 되게 상황 파악을 좀 기민하게 하는 게 필요한 시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이 마루라고 합의라고 그 미란 보고서에 있는 것처럼 그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예전에 프라자 합의처럼 그런 일시적인 어떤 환율 합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까요? 이 상황 속에서? 지금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미란 보고서를 시장이 소화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고요. 시장이 너무 부담스러워 하잖아요. 뭐 이제 물론 일시적으로는 또 내놓을 수 있죠. 그다음 이번에도 뭐 관세도 말을 바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질문하고 비슷하시냐면 200% 관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이 질문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저도 생각을 하는 게 그런 것을 또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까지도 또 나올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해요. 워낙에 또 이 강경하게 나가는 강경파들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미란 보고서의 핵심은요. 뭐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년 국채로 바꿔줘요. 뭐 이런 게 핵심이 아니고요. 지금의 미국이 갖고 있는 이 불균형,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해야 된다. 그 샘플로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한 거지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예, 그거는 이제 명확하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대표적인 수단이라고 얘기를 하고 라이트 하이저도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이제 얘기를 해요. 그 비슷한 얘기들을 하면서도 이거는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진행해야 되는 거지 이렇게 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경파들조차도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요. 그래서 그게 된다 안 된다 보다도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기조를 어떻게 가져갈 건가. 이 기조에서는요. 쉽게 안 물러날 것 같습니다. 조금 시장이 흔들린다고 해서 물러나는 게 아니고요. 시장이 흔들리면 호흡 조절을 하겠죠. 살짝 물러나고 또 괜찮아지면 다가가고. 그러니까 예전에도 비슷한 말씀 드린 것 같은데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도 보면 뒤돌아볼 때 안 오잖아요. 이렇게 할 때 또 확 오고 뒤돌아보면 또 괜찮아지면 다가가고 이런 걸 좀 반복하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데 금값이 요새 솔찬히 조금씩 자금자금 올라가고 네네. 있어요. 네네. 그래서 이 금값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이런 성장과 물가가 막 혼동스러운 시기에 어떤 자산에 투자를 해야 되는가를 좀 고민을 하게 되는데 네네. 이런 시기에 어디가 더 좋은 투자처일까? 좀 생뚱맞은 얘기지만 지난 주말인가 날씨가 정말 독특하더라고요. 눈이 오더라고요. 4월 중순에 눈이 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우박이 오다가 비가 오다가 갑자기 해가 나다가 또 갑자기 비가 오다가 눈이 오다가 정말 이게 걷잡을 수 없는 날씨가 막 이틀 동안 주말 내내 토일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그거 보면 정말 어떻게 이런 날씨가 있지 이런 생각을 진짜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 눈인지 우박인지 비인지 알 수 없는 막 그런 게 막 내리잖아요. 되게 저도 당혹스럽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그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잠깐 보세요. 보통 미국 경제가 둔화될 것 같다. 그럼 이제 미국 경제 둔화 하면은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니까 미국 국채로 돈이 확 몰리면서 금리가 확 내려가겠네? 이게 일상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주식이 하락을 할 때 채권을 사놓으면 금리가 내려가니까 이걸 받쳐줘요. 근데 이번에는 관세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주가가 하락하는 겁니다 했더니 국채를 던지면서 국채 금리가 확 뛰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안전자산인 달러 값이 확 빠져요.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도 1,480원 하던 게 순식간에 70원이 주저앉아서 막 1,410원대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은 기존에 우리가 생각했었던 그 패턴, 미국 경제 좋고 세계 경제 좋으면은 미국 주식 오르고 미국 채권도 안정적, 뭐 이런 게 아니라 갑자기 이제 이 채권이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이라는 얘기가 갑자기 확 틀어져 버리는 문제가 생기죠. 그게 사실은 이제 지난 4월 초순이었고 4월 중순 들어와 가지고는 또 미국 경기 둔화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미국 주식시장은 좀 고전하고 있는데 물론 예전처럼 막 드라마틱하게 빠지는 건 아니고 고전하고 있는데 미국 국채 금리는 내려오면서 국채 시장에 또 안정성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그래도 아주 심각한 건 아니겠구나. 이런 걸 읽는 거거든요. 참고로 일본이 나서 가지고
우리는 미국 국채 팔 생각 없습니다. 이거 선언을 해줬어요. 네. 협상 이제 무역 관세 그러니까 협상하기 전에 국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럼 이제 이런 게 이제 섞이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미국 국채 시장은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는데 또 주가는 또 이제 고전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달러에 대한 신뢰가 좀 빠지게 되니까 달러 외환 보유고 대신에 우리 카톡방에서는 우리 진짜 달러 외환 보유고 말고 다른 거 없냐. 그럼 이제 금 뭐 이런 쪽으로도 이제 몰리게 되니까요. 이게 뭐냐면 걷잡을 수 없는 겁니다. 시나리오가 정말 일주일 단위로 바뀌거든요. 정말 팽팽팽팽 도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거죠. 그럼 뭘 사면 좋겠습니까? 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 빠르게 바뀌는 국면마다 막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개인이 그거 할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초등학교 때 내과에 가가지고 이 족대라고 해서 그물 있잖아요. 예. 그거 들고 다니면서 물고기 잡으려고 했었거든요. 쫓아다니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아요. 왜냐면 물고기 저보다 빨라요. 어떤 물고기도 저보다 느리지 않더라고요. 한 마리도 못 잡는데 거기서 송사리 하나 잡았나 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제 저희 삼촌은 어떻게 잡으셨냐면 이 어항이라고 있잖아요. 예. 이게 표면이 떡밥 바르는 거. 그걸로 넣어놨더니 저 2시간 동안 돌아다녀서 한 마리 잡았는데 2시간 있다 오셔서 이게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이제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앉아 계시다 이게 딱 뜨는데 물고기 이만큼 있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현타라는 걸 그때 느꼈어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시장이요. 지금의 그 물고기는 제가 20년 전에 만났던 30년 전 어렸을 때 만났던 그 물고기보다 더 빨라요. 지금 물고기들은. 시장이 훨씬 정보가 빨라서 정말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애가 못 쫓아가요. 절대 못 쫓아가요. 그럼 그럴수록 우리는 뭘 생각해야 되냐면 시간이 우리 편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중요하게 결국엔 그 물고기가 지나갈 곳들 있잖아요. 지나갈 것 같은 곳들. 거기다 어항 놔둬야 돼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항을 다양한 곳에다가 넓게 펼쳐놔야 돼요. 그리고 기다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들어올 때까지. 예. 그래서 사실 요즘 금이 되게 핫하잖아요. 네. 금 가격이 11년도에 온스당 1,900불로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그 11년도에 고점 돌아올 때까지 10년 걸렸어요. 아, 최고점 갔다. 예, 최고점 갔다가 다시 돌아온 게 20년도 8월에 돌아와요. 다들 누가 금하냐고. 이제 그 생각이 되게 강했죠. 근데 20년도 8월에 그 전고점을 벗긴 다음에 2,050불까지 올랐거든요. 그러다가 또 빵 맞아가지고 그 전고점 2,050불로 돌아온 게 작년에 돌아와요. 그래서 4년간 고전했죠. 금을 누가 삽니까 그러면? 근데 요즘은 또 금이 또 핫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금이라는 애가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져요. 금은요. 미국 경제가 둔화되고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거나 달러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때 그때 금이 또 스포트라이트를 받아요. 그러니까 금이라는 가수의 노래가 되게 잘 먹히는 그 시기가 오는 거지. 갑자기 금 하면서 막 이런 게 막 올라오거나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어떤 국면이 찾아올지 예측이 불가하지 않습니까? 눈이 올지 비가 올지 알 수가 없잖아요. 쨍쨍 내는데 우산 갖고 다니면 너무 불편하지만 빈지 안개인지 뭐 그런 거 올 때 우산이 있으면 얼마나 마음이 든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 후드티 같은 거 입고 다니면 되게 없어 보이지만 뭐 저 같은 사람이 후드티 하면 또 비 올 때 뒤집었으면 너무 좋지 않겠나요? 이제 저는 그래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러 개의 자산을 좀 깔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다. 요즘처럼 특히 말 한마디에 시나리오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상황에서는요. 여러 개의 자산을 좀 넓게 펼치는 전략이 가장 적절할 것 같다. 예, 이렇게 다시 한번 조언해 드립니다. 그럼 약간 기술적으로 금이나 달러, 네. 엔화 이런 거 투자할 때 좀 기술적으로 주의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이런 건 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쏠렸을 때는요. 비중을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저도 많이 느끼는 게 미국 주식으로 굉장히 많이 쏠려 있다가 최근에는 또 금과 같은 자산들로 또 굉장히 많이 쏠리더라고요. 단기로 금값이 얼마가 될지를 예측하는 건요. 저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요. 오히려 이제 너무 많이 쏠려 있었을 때는 조금 비중 조절을 하면서 대응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라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기술적인 부분보다는 말씀드렸던 그런 자산들 같은 경우는 중장기적인 흐름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하나 중요한 건데 저는 달러도 지금의 혼란 속에서 결국에는 굉장히 많은 부침이 있겠지만 10년 후, 20년 후의 미래에서는 결국에는 미국 경제를 대체하기는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예, 그러면 그거는 다시 한번 굉장히 어려운 국면은 있겠지만 달러가 또 한번 힘을 얻는 국면은 나타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하고요. 엔화는 여태까지 꽤 오랜 기간 동안 디플레이션 속에서 살았어요. 그 디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해서 엔약세가 용인이 됐던 거거든요. 엔약세가 정당화돼 있어서 엔화는요. 지난 13년 동안 약세였어요. 강세였던 환경이 없었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일본은 디플레에서 인플레로 돌아서는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엔화가 더 이상 약세여야 될 이유보다는 강세여야 될 이유가 강해져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냐면은 옛날에는 계속 북풍이 불다가 이제 남풍이 부는 겁니다. 그럼 남풍이 불면 배가 무조건 남으로 가냐? 그게 아니라 배가 조금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절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큰 흐름은 가긴 가니까. 그럼 우리는 바람의 방향의 역풍을 견디면서 가야 되느냐 아니면 따라가느냐는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그 긴 틀에서는 엔화는 강세 기조가 좀 형성이 되지 않겠는가, 아주 긴 호흡으로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릴 수 있고요. 금도 결국에는 저는 이제 달러에 대한 신뢰 얘기가 한번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둘이 싸웠잖아요. 옛날에 그 관계로 언제쯤 복원이 될까요? 라는 건데 그게 쉽지 않다면 제 생각에는 기자님은 카톡방을 여러 개 파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이 중장기적으로는 금에 대한 수요를 또 늘릴 수 있는 요인이죠. 근데 중간중간 미국 경제가 또 저력이 있다 보니까 둔화되는 것보다 또 힘을 받을 때도 있을 거고요. 그럴 땐 또 금시장도 이게 출렁출렁 할 수 있겠죠. 예, 근데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자산들은 아주 긴 관점에서 긴 호흡으로 접근을 하면 좀 효과가 좋지 않겠는가. 금은 현물 보유가 있고 뭐 KRX에서 사는 게 있고 한데 네. 엔화나 달러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구매하는 게 이제 좋을까요? 보통 현찰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현찰 같은 경우는 수수료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사실 여행용이죠. 근데 이제 달러 현찰이나 달러 예금 같은 경우는 환차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없어요. 이자에 대해서는 과세가 되지만 근데 예를 들어서 달러 ETF나 엔화 ETF 같은 게 있어요. 그거는 달러나 엔화의 가격 흐름을 반영해 주는 ETF거든요. 그거는 오히려 또 편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이제 문제는 그거는 그냥 환차익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증권이죠. 그러니까 이제 펀드의 차익이라고 봐가지고 그거는 과세가 돼요. 그래서 저는 수수료하고 과세 같은 거를 좀 보시고 금액 여부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금액이 컸을 때는 과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금액이 소소하고 오히려 좀 바쁘시고 하면은 또 ETF가 또 마음에 드실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 생각에는 케바케라고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겠나. 다만 말씀드렸던 투자의 툴들은 분명히 있다. 예, 그렇게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꼼꼼한 세계경제 얘기 감사드리고요. 다음 달 월간 오건영 때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